1994년 한 여자가 이 약속 하나만을 믿고 끔찍한 비밀의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와 그의 내연녀 10년 넘게 은밀히 이어져 온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의 아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입을 열면 나는 끝장이다. 저 여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둘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1994년 8월 무더운 여름밤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휴대폰도 없고 CCTV도 드물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울증을 앓던 아내의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고 수사는 2주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서울대 교수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아내의 여동생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2005년 봄 경기도 양평의 한 폐가 철거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멈춰 섰습니다. 버킷이 뒤집어 엎은 흙더미 사이로 드러난 것은 11년간 차가운 땅에 묻혀있던 한 여자의 유골이었습니다. 11년간 완벽했던 두 사람의 비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엘리트 교수의 가면 아래 가려졌던 진실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4월 12일 경기도 양평의 폐가 철거 현장에는 한가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우거진 잡초 사이로 드러난 흙더미에서는 기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우르릉 굉음을 내며 움직이던 포클레인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운전기사 김성우 씨가 레버를 당기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흙더미가 파헤쳐진 구덩이 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버킷이 뒤집어 엎은 검붉은 흙더미 사이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삐죽 솟아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흙더미 앞에 쭈그려 앉은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고라니 뼈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사람의 5손가락 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으악, 반장님, 이리 좀 와보세요. 빨리요. 현장 반장이 안전모를 벗어던지며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김 씨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본 반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흙 위로 드러난 처참한 흔적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30분 후 고요하던 폐가 입구로 경찰차 3대가 사이렌을 끄고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 형사과의 오정수 경위가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구먼. 올해 54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주머니를 뒤적였지만 현장 분위기를 살피고는 빈손을 꺼냈습니다. 국과수 직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흙 속에 묻힌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오 경위가 통제선을 넘어 현장 책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책임자가 투명 증거물 봉투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흙투성이가 된 물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골과 함께 수습된 겁니다. 부식된 여성용 손목시계와 플라스틱 머리핀입니다. 오 경위가 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시계는 흙과 녹으로 뒤덮여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뒷면의 각인은 닦아내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 경위가 눈을 가늘게 뜨고 각인을 읽었습니다. SY 1984, 84년생이라는 건가? 아니면 기념일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한 신원미상 변사체가 아니라고 직감한 것입니다. 그때 흙을 털어내던 국과수 직원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경위님 유골 상태와 토양의 퇴적층으로 보아 매장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최소 10년 길게는 11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 경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온 젊은 임현수 형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임 형사, 네 경위님, 93년부터 95년 사이 경기 남부지역 실종자 명단 전부 뒤져 여성을 우선으로 이니셜 SY랑 대조해봐. 임 형사가 수첩을 꺼내 빠르게 휘갈겼었습니다. 그의 눈이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양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는 낡은 종이에 쿰쿰한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임 형사가 먼지 쌓인 낡은 서류철을 들고 오 경위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경위님 찾았습니다. 1994년 8월 15일자 실종 신고서입니다. 오 경위가 서류철을 낚아채듯 받아 펼쳤습니다. 신고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진혁 당시 52세, 실종자는 그의 아내 박선영 당시 48세였습니다. 담당 형사의 소견에는 단순 가출로 내사 종결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오 경위의 시선이 실종자의 인적 사항에 멎었습니다. 이름 박선영, 결혼 전성은 박씨, 이니셜 SY. 그가 증거물 봉투에 담긴 시계 사진을 서류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니셜은 맞는데 1984년은 출생 연도가 아니군. 그럼 뭐지? 오 경위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임 형사를 불렀습니다. 임 형사 박선영 씨 가족관계 확인해. 남편 말고 친정 쪽으로.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동생 박선미 씨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임 형사가 건넨 수화기를 받아든 오 경위가 숨을 골랐습니다. 뚜르르. 신호음이 3번 울리자 메마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선미 씨 되십니까? 여기는 양평경찰서 형사과 오정수입니다. 언니 되시는 박선영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묘한 정적이었습니다. 한참 뒤 낮게 억누른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드디어 찾으셨군요. 오정수 경위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11년 만에 실종된 언니의 소식을 들은 동생의 반응치고는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박선미 씨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찰서로 직접 가겠습니다. 아니, 박선미 씨 쾅. 여자는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 경위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이거 뭐지? 반응이 이상하잖아. 옆에서 눈치를 살피던 임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놀라던가요? 아니, 마치 전화가 올 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 기다렸다는 듯이 오 경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1994년 당시의 수사 기록을 집어들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최 반장이었군. 아, 최 선배님. 오경희가 휴대폰을 꺼내 최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선배님. 접니다. 오정수입니다. 오정수 웬일이야 바쁜데. 1994년 박선영.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서울대 교수 부인이요. 수화기 너머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기억나지. 그 까다로운 양반 말이야. 왜 시신이라도 나왔나? 네, 양평패가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당시 남편에게 뭔가 미심쩍은 점은 없었습니까? 수사에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최 반장이 잠시 뜸을 들이다 곤란한 듯 대답했습니다. 말 마라. 남편이 워낙 사회적 지위가 높은 양반이라 함부로 건드리질 못했어. 알리바이도 확실했고 그럼 미심쩍은 점은 없었고요. 그 처제라는 여자가 형부가 범인이라고 어찌나 물고 늘어지던지. 근데 증거가 없었어.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가출로 덮을 수밖에. 전화를 끄는 오 경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임 형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임 형사 6월 나온 패가 등기부등 본 때와 그리고 1994년 당시 그 주변 땅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싹 다. 임 형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시간 후 임 형사가 출력한 종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경위님, 이거 보십시오. 뭔데? 시신이 발견된 폐가는 상속 문제로 18년간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었던 거죠. 임 형사가 종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임야가 1994년 당시 남편 김진혁 명의였습니다. 오정수 경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실종 신고 2달 뒤인 10월에
급하게 팔아치웠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오경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움켜쥔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돋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자기 땅 바로 옆 빈집 마당에 마누라를 묻어놓고 보란 듯이 땅을 팔아치웠단 말인가. 오경희가 차가운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며 덧붙였습니다. 수상한 냄새가 나 아주 지독하게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11년이야. 11년 동안 그 여자가 거기서 썩어가고 있었던 거야. 다음날 오후 박선미 씨가 경찰서 형사과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5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와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쪽에 앉으시죠. DNA 대조를 위한 절차를 마친 박선미 씨가 들고 온 가방에서 두툼하고 누렇게 변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툭! 책상 위에 놓인 봉투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11년 동안 제가 모아온 것들입니다. 오경희가 봉투와 박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봉투 겉면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언니가 사라지기 전에 남긴 편지 사진,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노트입니다. 오경희가 봉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과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수첩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껏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계셨습니까? 박선미 씨가 오경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원망과 불신, 그리고 마지막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잘난 교수님 말은 믿어도 정신 나간 여자 취급받던 제 말을 누가 들어줬겠어요? 박선미 씨가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유골이 나았으니 경희님은 믿어주시겠습니까? 오, 경희가 봉투를 집어들어 가슴께로 당겼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박선미 씨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부 듣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2005년 4월 14일 양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오경희가 박선미 씨에게서 받은 낡은 봉투를 책상 위에 와르르 쏟아냈습니다. 11년의 세월을 머금은 편지와 빛바랜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오경희가 가장 먼저 눈에 띈 편지를 집어들어 돋보기를 갖다 댔습니다. 선미야,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 이혼하려고 해.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경찰에 전해줘. 옆에서 목을 빼고 있던 임 형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언니가 직접 쓴 겁니까? 죽음을 예감한 사람처럼 섬뜩하네요. 그러게, 1994년 7월 28일, 실종되기 2주 전이야. 오, 경희가 무심코 편지 봉투를 뒤집자 뒷면 구석에 연필로 급하게 휘갈겨 쓴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88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임, 형사, 이거 봐. 880이면 서울 관악구 쪽 아닌가? 네, 서울대학교 근처 시외 국번입니다. 당장 추적해. 1994년 당시에 누가 쓰던 번호인지. 임 형사가 사무실을 뛰쳐나가자 오경희는 흩어진 사진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대부분 박선영 씨의 독사진이었지만 유독 한 장의 사진이 오경희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허름한 식당 안에서 남편 김진혁과 젊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경희가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7월 20일 종로. 여자는 누구? 오후가 되자 박선미 씨가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한결 더 수척해진 얼굴로 조사실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오, 경희가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박선미 씨 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입니까? 1994년 8월 2일입니다. 언니가 다급하게 전화해서 형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했어요. 남편 반응은요,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침실 책상 서랍을 꼭 확인해줘. 박선미 씨가 입술을 꾹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에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서랍 확인했습니까? 형부가 문전박대했어요.
남의 집안일에 상관 말라면서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부부싸움이라며 상대도 안 해주더군요. 오경희가 펜을 내려놓고 박선미 씨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물 봉투에서 시계 사진을 꺼내 박선미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선미 씨, 이 시계 본 적 있습니까? 유골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박선미 씨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시계예요. 형부가 결혼 10주년 때 선물해준 시계예요. 뒷면에 SY 1984라고 새겨져 있던데 1984년은 뭡니까? 1974년에 결혼했으니 1984년이 딱 10주년이었어요. 형부가 직접 각인까지 해줬다면서 언니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박선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계를 찬 채로 묻혀 있었다니. 그것도 그 남자가 준 선물을 하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11년간 김 교수님을 의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실종 신고를 열흘이나 늦게 했어요. 형부는 경찰에 아내가 부부싸움하고 친정에 갔을 거라 둘러댔고요. 그게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친정이 없는데 친정에 갔다니 말이 됩니까? 박선미 씨가 분한 듯 가슴을 쳤습니다. 형부는 서울대 교수고 저는 식당 아줌마였어요. 경찰은 제 말 따위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경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경희와 임 형사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김진혁 교수가 1994년 당시 살던 곳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는 낡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잠시 여쭐 게 있는데요. 78배 박씨 할아버지는 이 아파트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경희가 김진혁 교수의 이름을 꺼내자 박씨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김 교수 알지? 그 경제학부 양반 마누라가 집 나갔다고 소문났던 집 아니오. 그 무렵에 대해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8월경에요. 아, 그게 8월 초였을 거야. 그 집에서 밤늦게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거든. 물건 집어던지고 여자가 소리 지르고 오경희가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그 후에 부인을 본 적은 있으십니까? 못 봤지. 그날 밤 대판 싸운 뒤로 그 집 아줌마 얼굴을 못 봤어. 그때 경찰에도 얘기했는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그냥 가더라고. 오경희와 임 형사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차로 돌아온 임 형사가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경희님 김진혁 교수 1994년 근무기록 확인했습니다. 뭐 나온 거 있어. 8월 5일부터 12일까지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경희가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경찰 진술서에는 아내가 가출한 뒤에도 평소처럼 출근했다고 되어 있는데 알리바이가 깨졌군. 일주일이면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때 오경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가수였습니다. 네, 오정수입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오경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골의 DNA가 박선영 본인과 일치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임 형사가 출력물을 내밀었습니다. 경희님 편지 봉투에 있던 전화번호 확인됐습니다. 어디야? 1994년 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조교실 내선 번호였습니다. 오경희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진영 옆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자와 조교실 번호,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임 형사 당장 94년도 조교 명단하고 사진 확보해. 알겠습니다. 오경희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기며 중얼거렸습니다. 11년 전 그 뜨거운 여름. 네가 거기 있었구나. 2005년 4월 16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사무실. 오경희가 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파티션 너머로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1994년 당시 경제학부 조교 명단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무직원이 곤란한 얼굴로
안경을 축혀 올렸습니다. 11년 전 자료 말씀이십니까? 창고에 처박혀 있을 텐데 찾을 수 있을지. 잠시만요. 10분 후 직원이 종이 냄새가 나는 낡은 서류철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94년도 인사 기록입니다. 오경희가 서류철을 받아들고 거칠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오경희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이수진, 1960년생, 당시 34세. 오경희가 옆에 서 있던 임 형사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임 형사, 이 여자야. 이 사람 경력 싹 다 털어. 임 형사가 재빨리 수첩을 꺼내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2시간 후 형사과 사무실. 임 형사가 갓 출력한 따끈따끈한 서류를 들고 오경희 책상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경희님, 이거 꽤 흥미롭습니다. 뭔데? 이수진 1986년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조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도 강사 자리를 얻지 못하고 김진혁 교수 연구소 조교로 1996년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서류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0년 조교가 교수 한 명 밑에 10년이나 있는 게 보통인가? 흔한 일은 아니죠. 보통은 박사 따면 나가거나 다른 길을 찾으니까요. 오경희가 증거물 봉투에서 종로 식당 사진을 꺼내 이수진의 학적부 증명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10년의 세월 차이는 있었지만 갸름한 턱선과 날카로운 눈매는 누가 봐도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군. 박선영 씨가 미행해서 찍은 그 여자야. 소름이 돋네요. 남편 학교의 조교라니. 오경희가 전화기를 들어 박선미 씨에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박선미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선미 씨 접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럼 언니가 남편의 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없었습니까? 박선미 씨가 잠시 뜸을 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언니는 죽기 전에 그 여자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 똑똑히. 목소리를요. 네. 그리고 일기장에 전부 써놨다고 했어요. 언니, 책상 서랍에. 근데 형부가 그 서랍을 귀신같이 지켜서 절대 못 보게 했어요. 오경희가 전화를 끊으며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임 형사, 김진혁 교수 소환해. 당장 같은 날 오후 조사실. 김진혁이 고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혼자 들어왔습니다. 6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는 꼿꼿했지만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아래 감춰진 눈에는 불안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나타난 그를 보며 오경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 있다는 건가? 오경희가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혁 교수님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경기도 양평 폐가에서 부인 박선영 씨의 유골이 발견된 사실 알고 계시죠? 김진혁의 얼굴에 과장된 충격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 거기에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천인 공노할 놈이 제 아내를 해쳤단 말입니까? 오경희가 김진혁의 연기를 싸늘하게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11년 전에는 부인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김진혁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슬픈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평소 우울증이 심했거든요. 제가 아내를 찾으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했는지 모릅니다. 오경희가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동분서주 하셨다. 그런데 1994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학교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신청하셨네요. 김진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랬던가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당시 경찰 진술에서는 아내가 가출한 뒤에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강의했다고 하셨는데 기록과 말씀이 다르군요. 김진혁이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11년 전 일이라 기억이 혼동됐나 봅니다. 아내가 없어져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헷갈릴 수도 있죠. 오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다가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김진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너무 변화가 없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수진. 아, 학부 조교였습니다. 업무상으로만 알던 사이고 사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오경희가 서류 봉투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선영 씨가 남긴 편지 봉투입니다. 뒷면에 이 880으로 시작하는 조교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업무상 아는 사이인데 부인께서는 왜 이 번호를 적어두셨을까요? 김진혁이 봉투를 힐끗 보더니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글쎄요. 아내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정수 경위의 시선이 김진혁의 무릎 위에 놓인 손으로 향했습니다. 가지런히 모은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경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진혁이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저도 제 아내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으니까요. 김진혁이 조사실을 나가자마자 밖에서 지켜보던 임 형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경희님 어떻습니까? 제대로 걸렸어. 오, 경희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피식 웃었습니다. 연기를 하는군. 아주 서툰. 처음 무대에 선 신인 배우 같아. 4월 17일 오 경희와 임 형사는 경기도 부천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수진의 현 주소지를 파악하고 잠복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파트 앞 낡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오 경희가 점주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기 305호에 사는 이수진이라는 여자 아세요? 점주가 전병을 오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10년 넘게 혼자 사는 여자 아니오. 말수도 없고 조용해. 근데 가끔 나이든 남자가 찾아오더라고. 오, 경희의 눈이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키 크고 머리 희끗희끗한 양반이야. 차가 아주 좋더라고. 번쩍번쩍하는 검은색 큰 차를 타고 와. 오 경희는 아파트가 한눈에 보이는 골목에 차를 대고 긴 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틀째인 4월 18일 저녁 7시 어둑해지기 시작한 아파트 입구로 검은색 현대 그랜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오 경희가 쌍안경으로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빙고, 김진혁의 차였습니다. 오 경희가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11년이나 계속 만나온 건가? 뻔뻔한 것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 경희가 휴대폰을 꺼내 박선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선미 씨, 언니 책상 서랍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박선미 씨의 한 맺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몰라요. 형부가 그 서랍 근처에는 절대 못 오게 했어요. 아마 아직 그 집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오 경희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진의 아파트 거실에 불이 켜지고 두 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 경희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답은 저 방 안에 있다. 어떻게든 저 책상 서랍을 열어야 해. 2005년 4월 20일 양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오경희가 전화 수화기를 들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대는 김진혁의 아들 김준서였습니다. 신호음이 4번 길게 울린 후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준서 씨 되십니까? 양평경찰서 형사과 오정수입니다. 어머님 박선영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유골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유품 확인에 협조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쓰시던 책상을 봐야 해서요. 준서가 잠시 뜸을 들이다 곤란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께 먼저 여쭤봐야 제가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요. 오경희가 펜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준서 씨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인 아드님의 동의만으로도 수색은 가능합니다. 아버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느다란 한숨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내일 오전에 뵙죠. 4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오경희와 임 형사가 김준서의 안내를 받아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3세 준서는 며칠 사이 급격하게 늙은 얼굴이었고 턱에는 관리되지 않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눈 밑에 깊게 파인 그늘이 그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서재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제주도에 계세요. 대학교 안식년으로 얼마 전부터 가 계십니다. 거실을 지나 들어간 서재 구석에는 낡은 원목 책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하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준서가 책상 앞에 서서 괴로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11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절대 만지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셔서 어머니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게 예의라고 하시면서요. 오경희가 하얀 면장갑을 끼며 물었습니다.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준서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경희가 서랍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철컥 잠겨 있었습니다. 임 형사가 도구를 꺼내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물쇠를 돌려 열었습니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1994라는 숫자가 굵은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6월과 7월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5일. 남편의 전화가 수상하다. 매일 밤 서재문을 잠그고 누군가와 소곤거린다. 오경희가 손가락에 침을 묻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6월 28일. 남편이 목욕하는 사이 조교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자가 받았다. 아주 젊은 목소리였다. 준서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경희는 멈추지 않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7월 10일. 그 여자 목소리를 똑똑히 언젠가 쓸모가 있을 테니. 경희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종 직전에 마지막 기록이 나왔습니다. 7월 25일. 그 여자에게 직접 전화했다. 내가 누군지 밝혔다. 당신이 내 남편과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형사가 오경희 옆에서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탄식했습니다. 7월 25일이라니 사망하기 딱 열흘 전입니다. 오경희가 일기장을 덮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게 도화선이었군. 아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 여자에게 알린 거야. 준서가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삼시 양평경찰서 조사실. 이수진이 짙은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45세 그녀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붉게 칠한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의자를 빼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김진혁 교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수진이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턱을 치켜들고 대답했습니다. 옛날 대학원 선후배 사이였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지금도 만나고 계시죠? 이수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연락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오경희가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놓았습니다. 4월 18일 저녁 7시 김진혁 교수 차량이 이수진 씨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CCTV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1994년 7월 25일 박선영 씨에게서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이수진이 고개를 휙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11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 안 납니다. 오경희가 일기장 사본을 꺼내 이수진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직접 쓴 일기입니다. 7월 25일 그 여자에게 직접 전화했다. 내가 누군지 밝혔다. 이수진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긴 손가락이 테이블을 불규칙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경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수진을 압박했습니다.
박선영 씨가 이수진 씨에게 전화한 뒤 열흘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수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오경희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어차피 또 뵙게 될 테니. 이수진이 신경질적으로 조사실을 나간 뒤 임 형사가 오경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경희님 보셨습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던데요. 봤어. 뭔가를 알고 있어. 아주 결정적인 걸. 4월 22일 오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 있어야 할 김진혁이 제 발로 걸어온 것입니다. 오경희가 조사실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김진혁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자마자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님, 이수진과의 관계 인정합니다. 오경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갑자기 인정하신다고요? 어제까진 모르는 사이라고 하셨는데 김진혁이 두 손을 깍지 끼며 대답했습니다. 숨겨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불륜 관계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실종과는 무관합니다. 맹세코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아내를 찾고 싶었습니다. 오경희가 김진혁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진이 소환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륜 사실만 인정해서 살인 혐의는 빠져나가려는 얕은 수군.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진혁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나간 뒤 임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경위님, 1994년 10월 김진혁 교수가 급하게 팔아치운 경기도 양평 땅 토지 거래 내역 분석 끝났습니다. 뭐가 나왔어? 임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매수자가 김진혁 교수 대학 동기입니다. 시세보다 무려 40%나 싼 값에 넘겼습니다. 거의 헐값이죠. 오경희가 서류를 받아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것도 아닌데 헐값에 넘겼다. 입막음이거나 빨리 처분하고 싶었거나 둘 중 하나군.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땅의 위치가 임 형사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시신 유기 현장인 폐가에서 불과 50m 거리입니다. 오경희가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확신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저놈은 저 땅을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거기가 가장 안전한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2005년 4월 24일 양평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조용히 김준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준서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깍지 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준서 씨, 1994년 당시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여쭤봐야겠습니다. 준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어머님이 실종되신 1994년 8월 어디에 계셨습니까?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어머니가 없어졌다는 건 한 달 뒤에나 알았습니다. 오경희가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준서의 눈이 불안하게 테이블 위를 헤맸습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이 심해서 집을 나가셨다고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까? 준서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오경희가 서류철을 펼치며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사람 압니까? 준서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눈이 갈피를 못 잡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댁에서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받았습니까? 먼 친척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고향 후배라고도. 준서가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친척치고는 너무 자주 오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날도 있었고요. 오경희가 옆에 앉은 임 형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임 형사가 기다렸다는 듯 1994년 달력이 그려진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김준서 씨,
1994년 8월 군 복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정기 휴가로 집에 계셨더군요. 준서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8월 5일 새벽 4시 30분 부대 복귀를 위해 첫 차를 타러 집을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경희가 상체를 앞으로 숙여 준서와 눈을 맞췄습니다. 김준서 씨, 8월 4일 밤, 그날 밤 집에서 뭘 봤습니까? 준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간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입을 여세요. 그래야 어머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한참 후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셨어요. 어떤 다툼이었습니까? 내용이 들렸나요? 준서가 떨리는 두 손을 꽉 움켜쥐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서류 봉투를 내미셨어요. 이혼 서류랑 재산 분할 청구서라고 소리치셨어요. 오경희가 펜을 내려놓고 준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서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고 떨리며 나왔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제정신이냐고 소리치셨어요. 내 사회적 체면이 뭐가 되냐고 교수가 돌싱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그대로 물러나셨습니까? 준서가 괴로운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요. 당신한테 여자가 있는 거 다 안다고 했어요. 학교에 알리고 다 터트릴 거라고. 오경희와 임 형사가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날 밤이 결정적인 기폭제였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먹길래 두 분이 주무시는 줄 알고 다음날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님과 연락한 적은 있습니까? 준서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8월 5일 오전에 부대에 복귀해서 집으로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친정에 가셨다고. 준서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게 어머니에 대해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조사실의 무거운 침묵이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오경희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 준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물 한잔 하세요. 물을 마신 준서가 결심한 듯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11년 전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서랍을 잠그려는 걸 보고 그 전에 몰래 빼낸 겁니다. 오경희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1994년 여름으로 추정되는 사진이었습니다. 김진혁과 이수진이 허름한 식당에서 나란히 앉아 백반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박선영의 필체로 7월 20일 종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아버지니까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11년 동안 그 차가운 땅에 계셨다는 걸. 준서가 주먹을 꽉 쥐고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오경희가 사진을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을 상대로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준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어머니께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오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에는 형사로서의 냉철함 대신 인간적인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정말 큰 결심하셨어요.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실 문고리를 잡기 전 그는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경희님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그날 밤 집을 나오지 않고 어머니 곁에 있었더라면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셨을까요? 오경희가 안타까운 눈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잘못은 준서 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준서가 깊이 고개를 숙인 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조사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오경위가 창밖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둘을 갈라놔야지. 아들은 무너졌어. 남은 건 김 교수와 이수진 저 둘의 입을 열게 하는 거야. 2005년 4월 26일 양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오정수 경위가 이면수 형사에게 짧고 강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진혁과 이수진 동시에 소환해. 절대 서로 마주치게 하지 마. 조사실 따로따로 대기시켜. 임 형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후 2시 김진혁과 이수진이 약속이나 한 듯 시간차를 두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김진혁은 1번 조사실로, 이수진은 복도 끝 3번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오경희는 크게 숨을 고른 뒤 먼저 이수진이 있는 3번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수진은 이번에도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자신의 표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손은 평온해 보였지만 손끝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의자를 빼안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놓았습니다. 준서가 건넨 종로 식당에서 찍힌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박선영 씨가 직접 미행해서 찍은 겁니다. 두 사람 관계 11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사진을 내려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관계는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오경희가 상체를 앞으로 숙여 이수진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박선영 씨가 사라진 그날 일에도 관여했습니까? 이수진이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김 교수님이 알아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오경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알아서 마무리를 짓겠다니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수진이 시선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겠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오경위가 펜을 테이블 위에서 굴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재혼이요. 그런데 왜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혼을 안 했습니까? 법적으로 싱글이 된 지 한참인데 이수진의 입술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대답이었습니다. 오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나가지 마시고요. 오경희가 복도를 가로질러 1번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진혁은 고급 정장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맞은편에 앉아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자백했습니다. 1994년 8월 4일 밤 당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진혁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테이블 위를 헤매던 손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든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김진혁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만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경희가 품에서 수첩을 꺼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김진혁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라니요. 저는 아직 며칠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혁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아내가 없어진 날 밤 말입니다. 8월 4일 밤 아니었습니까? 오경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11년 전 날짜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다니.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죠. 4월 27일 오전 국과수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유골 정밀 감식 결과가 팩스로 도착한 것입니다. 오경희가 팩스 용지를 낚아채듯 바다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두개골 부위 둔기에 의한 함몰 골절 흔적 다수 발견.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추정됨. 임 형사가 옆에서 결과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경위님, 이거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뒤에서 작정하고 내리친 겁니다. 그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야. 의도적으로 내리쳐서 숨통을 끄는 거지. 오 경위가 의자에 걸쳐둔 점퍼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임 형사 경기도 양평으로 간다. 현장 주변 샅샅이 다시 뒤져. 목격자가 없을 리가 없어. 오후 3시 경기도 양평의 폐가 터. 유골이 수습된 구덩이, 주변에는 노란 통제선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 경위가 흙냄새를 맡으며 주변 지형을 눈에 새겼습니다. 폐가에서 500m쯤 떨어진 언덕 위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농가가 한 채 보였습니다. 오 경위가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었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후 9분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76의 농부 최씨 할아버지는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낯선 방문객을 경계했습니다. 누구요? 무슨 일이요? 오 경위가 공손하게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르신, 아래 폐가에서 유골 나온 건 아시죠? 1994년 8월 여름에 혹시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최씨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은 채 먼 산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94년. 그때가 내가 65이었나 6이었나. 최씨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생각났다. 8월 초였을 거야. 푹푹 찌는 날이 계속될 때였지. 내가 새벽에 밭에 나가려고 보니까 저 빈집 쪽으로 승용차 2대가 줄지어 들어가는 걸 봤어. 오 경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차가 2대요. 어떤 차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대는 서울 번호판을 단새까만 큰 차였어.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고. 뒤따라가던 차는 조그만 하얀 차였고 임 형사가 흥분한 손길로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몇 시쯤이었습니까? 글쎄, 6시 가까이 됐을라나. 해가 뜨려고 하늘이 희끄무레 해질 때였으니까 그쯤 됐을 거야. 오 경위가 최씨 할아버지의 두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차로 돌아온 뒤 임 형사가 미리 조사해둔 차량 등록부를 급하게 뒤졌습니다. 경위님 1994년 당시 김진혁 교수차 검은색 현대 그랜저였습니다. 서울 번호판이고요. 이수진 차는 하얀색 현대 엑셀이었습니다. 소형차요. 오 경위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폐가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랜저와 엑셀 2대가 같이 왔다. 혼자 옮긴 게 아니야. 둘이 같이 시신을 싣고 와서 묻은 거야. 4월 28일 오후 경위는 죄수의 딜레마 작전을 쓰기로 했습니다. 두 피의자를 절대 대면시키지 않은 채 각자의 조사실에 따로따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김진혁에게는 이수진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다. 당신이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 흘렸습니다. 반대로 이수진에게는 김진혁 교수가 당신에게 살인 교사 혐의까지 떠넘기려 한다.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이틀 동안 경찰은 두 사람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마르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심이 극한에 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4월 28일 저녁 7시 당직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수진이 면담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오 경위가 3번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수진이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며칠간 잠을 못 잤는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고 있던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경위님, 11년 동안 재혼하겠다는 그 사람 약속 하나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원망과 회한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교수 체면이 있으니 지금은 안 된다. 5년만 기다려달라. 10년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11년이 흘렀습니다. 바보같이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오 경위가 말없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이수진이 티슈를 꽉 움켜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 혼자 다 뒤집어 쓰게 생겼네요. 그 사람은 빠져나가고
저만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진이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으며 살기 어린 눈으로 오경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그 뜨거운 여름밤, 저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2005년 4월 29일 양평경찰서 조사실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오경희와 임 형사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고개를 깊이 숙인 이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두 손은 테이블 위에서 갈피를 잃은 듯 얽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빨간 램프가 깜빡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하죠. 1994년 여름, 그 시작부터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이수진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짜내는 듯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월 25일이었습니다. 대학원 조교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누구였습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이 내 남편과 무슨 짓을 하는지도 다 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박선영 씨였군요. 네, 김 교수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려서 바로 김 교수님께 연락했어요. 오경희가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당황하던가요? 이수진이 깍지 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태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겠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마무리를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수진의 얼굴이 괴로운 듯 일그러졌습니다. 며칠 뒤 박선영 씨가 김 교수님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고 불륜 사실을 학교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오경희가 날카로운 눈으로 이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이수진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7월 30일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저를 은밀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술을 퍼마시고 있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저 여자가 입을 열면 나는 끝장이다. 90년대 대학 사회에서 교수가, 그것도 서울대 교수가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바로 목이다. 거기다 재산까지 뺏기면 나는 껍데기만 남는다. 오경희가 적던 펜을 멈추고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수진이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저 여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둘의 미래는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조사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임 형사가 숨을 죽이고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말리지 않았고요. 이수진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정말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화풀이하는 거거나 협박해서 입을 막으려는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군요. 이수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8월 4일 밤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에게서 호출이 왔어요. 오경희가 상체를 앞으로 숙여 압박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밤 끝낸다. 아들이 새벽 첫 차로 부대에 복귀하면 바로 실행한다. 집 앞으로 와서 차 안에서 대기해라. 오경희가 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이수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밤 11시쯤 봉천동 아파트 근처 어두운 골목에 차를 대고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새벽 4시 반쯤이었어요. 아드님 준서 씨가 집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큰 배낭을 메고 터벅터벅 걸어가더군요. 이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사라지고 5분 뒤에 삐삐가 울렸어요. 김 교수님이었어요. 올라와. 딱 그 한마디였어요. 오경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올라갔습니까?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선영 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임 형사가 펜을 멈추고 이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상태는 어땠습니까? 살아있었나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졌습니다. 아니요,
미동도 없었어요. 머리 밑으로 검붉은 피가 점점 번지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뭐라고 변명하던가요? 이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 사고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경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 믿었습니까? 이수진이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실 테이블 위에 묵직한 크리스털 재떨이가 놓여 있었어요. 모서리에 피가 묻어 있었고요. 조사실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경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신고는 안 했고요. 이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신고는커녕 시신을 옮기는 걸 도왔어요. 김 교수님이 시신을 싣고 앞서가고 저는 제 차로 뒤따라 경기도 양평까지 갔어요. 폐가까지요. 네. 김 교수님이 근처에 자기 땅이 있다며 빈집이라 아무도 모를 거라고 했어요. 오, 경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11년입니다. 11년 동안 그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사람의 탈을 쓰고 살아온 거군요. 이수진이 쓰러지듯 중얼거렸습니다. 5년만 기다리면 잠잠해질 거라고. 그럼 재혼하자고 했어요. 그 말 하나만 믿고 바보같이 기다렸습니다. 오경희가 조사실 문을 벌컥 열며 임 형사에게 외쳤습니다. 김진혁 데려와. 당장. 10분 뒤 김진혁이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은 얼굴은 부어 있었고 고급 정장 옷깃은 볼품없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앉을 틈도 주지 않고 이수진의 진술 내용을 쏟아부었습니다. 김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정신이 나간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내와 말다툼만 했습니다. 오경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경기도 양평의 농부 최 씨 할아버지의 증언입니다. 김진혁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1994년 8월 새벽녘에 승용차 2대가 폐가 쪽으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답니다. 그래요. 그중 한 대는 서울 번호판의 검은색 그랜저, 당신 차였겠죠. 그리고 뒤따르던 차는 하얀색 엑셀 이수진의 차였습니다. 김진혁이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경희가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김진혁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국과수 부검 결과입니다. 박선영 씨 두개골 부위에서 둔기에 의한 함몰 골절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김진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뒤에서 작정하고 내리친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김진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털썩 떨어진 어깨가 그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다툼하다가 아내가 너무 몰아붙여서 그래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미 숨이 없어서 당황해서 이수진을 부른 겁니다. 맹세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고였습니다. 오경희가 부검 결과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고 재떨이를 들고 뒤통수를 내리치는 사고도 있습니까? 그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범행입니다. 김진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경희가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금소금이 조사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김진혁 씨 아내 박선영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2005년 5월 2일 검찰청 브리핑룸에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피의자 김진혁은 아내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피의자 이수진은 이를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자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이수진은 범행 당시 현장 근처에서 망을 보고 시신 운반을 도왔습니다. 단순 방조가 아닌 범행을 완성시킨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혀를 찼습니다. 배운 놈들이 더 무섭다더니 진짜네.
11년 동안 어떻게 저러고 살았을까? 2005년 9월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으로 들어서는 김진혁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늘 입던 고급 정장 대신 빛바랜 회색 수의를 입었고 두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김진혁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김진혁이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결코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라니요. 피고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직후 대학에 휴가를 신청했고 시신을 묻을 장소를 미리 답사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기록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범 이수진에게 오늘 밤 끝낸다고 연락했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선미 씨가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 짐승만도 못한 놈.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있던 김준서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깍지 낀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11월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김진혁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11년간 끔찍한 범행을 은폐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김진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소리와 함께 김진혁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축 처졌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죄가 심히 무겁다. 이수진이 멍한 눈으로 방청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갈피를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년만 기다려달라는 달콤한 약속은 결국 차가운 감옥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준서가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투명 유리 너머로 수의를 입은 김진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빼곡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서가 유리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김진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한테 그리고 저한테 왜? 김진혁의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괴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 건강히 계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2005년 12월 충청도의 한 산골.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산비탈의 준서와 박선미 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이제 막 흙을 덮은 작은 봉분이 솟아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박선영이 평안히 잠든 곳이었습니다. 박선미 씨가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봉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이제야 집에 왔네. 늦어서 미안해. 거기는 춥지 않지. 준서가 옆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에 날린 낙엽이 봉분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모 이제 그만 가시죠. 어머니도 조용히 쉬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 가야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산을 내려온 박선미 씨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11년 동안 언니가 저 차가운 땅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박선미 씨는 더 이상의 질문을 뒤로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같은 달 양평경찰서 강당에서는 조촐한 퇴임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형사생활의 막을 내리는 오정수 경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후배 형사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오 경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다들 조용. 떠나는 놈 잔소리 좀 듣고 가. 장내가 조용해지자 오 경위가 진지한 표정으로 후배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그만두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 피해자 가족들 말 끝까지 들어. 귀찮다고 증거 없다고 외면하지 마.
오경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11년 전에 누군가 그 여동생 말을 제대로 들어줬더라면 그 억울한 여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지는 않았을 거야. 알았나? 맨 앞줄에 서 있던 이면수 형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위님. 2006년 봄 준서는 부모님의 흔적이 남은 봉천동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텅 빈 집에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원목 책상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그 책상 하나만을 가져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밀도 아픔도 11년의 세월과 함께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준서는 경기도 양평의 폐가 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이름 모를 잡초만이 푸르게 우거져 과거의 비극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품에서 하얀 편지 봉투 한 통을 꺼냈습니다. 겉에는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가 편지를 땅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름바람이 불어와 편지 모서리를 살짝 들추었습니다. 어머니 거기선 아프지 마세요. 준서는 미련 없이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며칠 뒤 임 형사가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다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흙 묻은 편지를 주워든 임 형사는 수신인을 확인하더니 옅게 미소 짓고는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었습니다. 편히 잠드십시오. 아드님 마음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해 겨울 충청도 산골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박선영의 봉분 앞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손목시계 하나. 시계 뒷면에는 SY1984라는 각인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세상의 모든 아픔을 덮어주려는 듯 쌓여만 갔습니다. 이렇게 11년의 긴 겨울을 끝내고 박선영은 마침내 따뜻한 고향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보았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에도 고요한 빛과 평온한 시간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